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의 꾸던 꿈. 재작년 3월 말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막 잠이 들 때쯤 비슷한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먼저 흰색과 회색의 파도 무늬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어떻게 된 거야? 왜 뚫고 나갔어? 조금 당겨봐. 물이야? 어쩔 수 없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꿈입니다. 일어나고 나서는 잊어버리지만 꿀 때마다 매번 또 그 꿈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재작년 3월 유산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자궁수술 때문에 마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취를 하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나의 눈앞에 흰색과 회색의 파도 무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간호사 두 사람이 그동안 내가 꿨던 꿈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취로 인해 점점 정신이 흐릿해지면서도 지금까지 꿨던 꿈은 이걸 예고했던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에. 나는 어느새 들 것 같은 것에 태워졌습니다. 좌우에는 새하얀 커튼으로 칸막이가 되어서 그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튼을 뚫고 양쪽에서 수많은 팔이 나타나 들 것을 앞으로 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다. 이것은 무엇인지는 몰라도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필사적으로 양편에서 뻗어나온 팔을 뜯어냈지만 그 팔의 수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점점 나는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무렵 나는 어떤 간호사에게 뺨을 얻어맞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겨우 나는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간호사의 말로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내려가서 위험한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강제로 깨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꿈이었을까요? 만약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어린 시절부터 꾸던 그 꿈은 다시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애틀랜타. 범인이 검거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애틀랜타 아동살해 사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건의 발단은 197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여인이 도로를 청소하다가 길거리에서 흑인 소년 2명의 사체를 발견하게 된다. 한 명은 머리에 22구경 권총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질식사였다. 그 후 2년 동안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살인으로 적어도 27명에 달하는 인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고 미국 전역이 뒤숭숭해졌다. 특히 애틀랜타 흑인 사회의 분노는 아주 대단했다. 매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뉴욕타임즈는 연쇄살인범이라는 당시로서는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던 용어까지 써가며 기사를 내보냈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며 대통령까지 관여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주요 용의자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애초부터 이 살인사건은 치안당국에 막대한 난제를 던져주었다. 우선 살인범의 범행 수법에 일관성이 없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목이 졸려 질식사당했지만 일부는 총에 맞았고 또 다른 일부는 칼에 찔리거나 둔기에 맞아 죽은 이들도 있었다. 희생자는 대부분 남자였지만 어린 소녀들도 몇몇 있었다. 예를 들어 1980년 3월 4일 11세 소녀 앤젤 레네어는 과제를 마치고 놀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 6일 뒤 앤젤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다. 아이의 목에는 전기줄이 감겨 있었고 입에는 여자 속옷이 처박혀 있었다. 게다가 한창 공포가 떠돌던 때의 범인은 성인 남성들에게도 범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20세의 레리 로저스, 21세의 에디 덩컨, 23세의 마이클 맥킨토시, 27세의 너데니얼 카터가 목숨을 잃었다. 1980년 봄 애틀란타의 흑인들은 살인을 막지 못하는 무능한 경찰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애틀란타의 흑인 젊은이들을 몰살하려는 KKK 단원들이 활동한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하원 인종평등위원회의 로이 아이니스 의원은 악마 숭배자들의 소행이라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살인범에게 10만 달러의 현상금이 붙자 각지에서 범인을 잡으려는 전문가들이 모여든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범인 검거에 연방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버트 레이놀즈, 무하마드 알리 등 유명 인사들도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나선다. 요원 35명이 포함된 특별수사팀이 조직되었고 수사팀은 2만 명을 직접 만나 면담하고 15만 명과 전화 통화를 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사건은 1981년 5월 22일 이른 아침에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다. 차 타고 치강의 다리 위에서 망을 보던 경찰은 강물에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고 급하게 다리를 빠져나가려던 차량 한 대를 멈춰 세웠다. 차량의 운전수는 웨인 윌리엄스라는 23세의 흑인 청년이었다. 윌리엄스의 성장 배경에는 연쇄살인범에게 흔히 나타나는 징후들이 보이지 않았다. 윌리엄스의 부모는 교사였고 그는 안정된 온화한 가정에서 재능을 키워나가도록 격려를 받으며 자랐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 열광하였으며 장래의 음악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루겠다는 꿈을 지니고 있었던 소년이었다. 그는 16세 때 자신의 집 지하실에 방송국을 만들어 음악을 송출하기도 했다. 윌리엄스는 전기 계통 외의 사진에도 관심이 많았고 카메라 조작 실력도 꽤 뛰어났다. 하지만 적극적인 어린 윌리엄스에게 모든 것이 다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그는 지성과 야심을 지녔지만 대학을 마치지 못했으며 조지아 주립대학을 1년만 다니고 중퇴하였다. 장차 제2의 스티비 원더를 발굴하려던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는 허풍선이고 거짓말쟁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 대단한 인물과 만나게 해주겠다고 남들에게 큰소리 뻥뻥 쳐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시기였다. 윌리엄스는 극단적 개인주의자가 되었으며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지도 못한 채 20대에 접어들게 되었고 여전히 부모에게 얹혀 살았다. 한편 윌리엄스는 말썽 있는 행동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관 흉내를 냈을 뿐 아니라 사고 현장에 병적일 만큼 지나친 관심을 보였는데 끔찍하고 처참한 사고 현장을 유난히 좋아했다. 그는 단파 수신기로 경찰의 이동 상황을 엿듣고서 교통사고나 화재 비행기 추락사고 현장을 쫓아다녔으며 사진과 비디오를 찍어서 지역 언론들에 팔아넘겼다. 당시 다리에서 건물을 받은 윌리엄스는 곧 풀려났다. 그러나 이틀 뒤 강에서 시체가 발견되었고 윌리엄스는 엄중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소환된다. 그 후 윌리엄스 집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기자회견을 가졌고 결백을 주장했다. 윌리엄스는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댔는데 그것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이내 밝혀졌다. 경찰은 그를 24시간 내내 감시했고 법의학 전문가들은 윌리엄스와 범행의 연결고리를 찾는 일에 정신없이 몰두했다. 마침내 FBI 과학자들은 몇몇 피해자들의 집에서 찾아낸 섬유조직과 개털이 윌리엄스의 자동차 매트, 집안 깔개, 침대 시트에서 나온 것과 일치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1981년 6월 21일 전격적으로 윌리엄스를 체포한다. 9주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검찰은 윌리엄스를 폭력적인 동성애자로 흑인 젊은이들에게 인종주의적 자기혐오증을 투사한 범죄자로 몰아붙였다. 윌리엄스가 몇몇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목격자들도 등장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에 변호사는 윌리엄스를 증언대에 세웠는데 화가 난 윌리엄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검사를 멍청이 라고 욕했고 여러 정부 관계자들을 비난했다. 결국 윌리엄스는 결백을 열렬히 주장했지만 살인 2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고 그 각각으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윌리엄스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 그를 유죄로 몰아간 정황 증거들은 기껏 해봐야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가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던 중요한 정보는 감추어졌다. 윌리엄스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 또한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찰이 범인을 제대로 잡은 것일 수도 있다. 그가 체포된 후 애틀랜타에서 아동살해 사건이 더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전화카드. 밖에 나다니는 일이 많지만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숙모님이 한 분 계신다. 언제나 공중전화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게에서 100개 단위로 파는 전화카드를 사서 쓰고 계셨다. 주로 홍보용으로 만들어져서 광고가 뒤덮인 전화카드였지만 숙모님은 상관하지 않고 쓰시는 듯 했다. 맨 위쪽에 있는 카드부터 한 장씩 뽑아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조금 이상한 전화카드가 나왔다고 한다. 그것은 50대의 여성이 정성스럽게 화장을 한 채 흰 꽃에 파묻혀 넋을 잃고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을 앞면에 찍어놓은 전화카드였다. 뭐지, 이게? 숙모님도 50대였기 때문에 같은 나이대의 여성이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사진은 왠지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고 한다. 카드에는 오직 사진만 찍혀있고 광고는 없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개인이 주문 제작한 전화카드가 한 장 끼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기분 나쁜 카드는 빨리 써버려야지. 그리고 숙모님은 곧 그 전화카드를 가지고 다니기로 했다.
곧이어 밖에서 전화를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어 숙모님은 그 전화카드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번호를 눌러도 신호가 가지를 않는다. 어라? 다시 한번 번호를 눌러봤지만 소리는 나지 않는다. 가만히 귀를 대고 있자니 멀리서 희미하게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혼선이라도 일어난 것인가 싶어서 숙모님은 전화를 끊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져서 들려왔다. 이번에는 당신 차례예요. 여보세요?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한다. 기분이 나빠진 숙모님은 전화를 끊었다.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이 전화카드 이상해. 라고 보여줬더니 딸은 그 전화카드를 보고 소스라쳤다고 한다. 이런 카드 쓰지 마. 딸의 말을 듣고 그 전화카드를 자세히 보니 주변의 꽃은 모두 국화였고 여성의 코에는 솜이 채워져 있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목욕탕의 문. 내가 아직 4~5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집에는 목욕탕이 없어서 자주 어머니와 공중 목욕탕에 가곤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탕에 함께 갔었습니다. 어느 날 몸을 씻고 난 뒤 심심해진 나는 목욕탕 안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목욕탕의 옆에는 계단이 있고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그 문이 마음에 걸려서 열심히 헤엄쳐 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고리 바로 앞에 큰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두근거리며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저편은 무언가에 덮여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재미없네 하며 일단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나는 다시 한번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렴풋한 빛 사이 보일러 비슷하게 보이는 기계가 보였습니다. 나는 몰두해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문의 맞은편에서의 기색을 느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지루해졌던 것인지 나는 갑자기 문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열쇠 구멍에서 마이너스 드라이버의 끝부분이 미친 듯이 찔러져 왔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숨조차 들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목욕탕에 자주 갔지만 다시는 그 문에 가까이 간 적은 없습니다. 5번째 이야기. 기 오는 날의 원룸 묵상. 며칠 전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2시경. 저는 전화를 받으며 담배 한 대 핀다고 원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위에 세탁기도 있고 침대 매트랑 잡동사니들이 좀 있었습니다. 옥상 문 열기 전 바로 위에 센서등이 있습니다. 저는 한 손에 우산 들고 옥상 문하고 2m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우산 들고 한 손은 폰 들고 전화 통화하는데 갑자기 센서에 불이 켜집니다. 순간 놀래서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 뭐지? 하면서 바람 때문에 그런가 하다가 전화통화 끊고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또 센서등이 켜지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시만 입고 옥상 올라갔는데 순간 이건 고장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뒤에 한번 돌아봤다가 양옆을 보는데 오른쪽 빨래 거는 쪽에 흐물흐물 거리는 게 보이더군요. 순간 시발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센서등 확인 들어갔죠. 정확하게 가운데 센서등 밑에 움직임이 켜지더라고요. 순간 빠른 걸음로 계단 밑으로 내려갔네요. 내려오면서 센서등 켜지나 보고 있으니 안 켜지더군요. 비도 오고 좀 아찔했네요. 밤 12시 넘은 시간이라 흐물거리는 거 그게 뭔지 참 궁금하네요. 6번째 이야기, 화양동 계곡. 충청북도 속리산 근처에는 화양동이라는 유명한 계곡이 있습니다. 동생이 친구들과 화양동에 가서 겪은 일입니다. 친구들과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곳에서 서로 다리를 잡으며 놀았답니다. 한참 놀다 보니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되어 물에서 나오려는데 친구 녀석이 물속에서 다리를 또 잡더랍니다. 해가 지면서 슬슬 추웠기에 이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있는 힘껏 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친구의 손님은 점점 세졌고 동생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친구가 악을 쓰며 동생을 당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무서운지 그 모습에 질려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온 힘을 다해 물 밖으로 나온 동생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이 올라오는 걸 보고 경악했답니다. 자기 발목을 잡고 있던 건 친구가 아닌 시체. 그러니까 시체가 자기 발목을 꼭 잡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친구들은 모두 나가서 집에 갈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7번째 이야기. 중얼거림.
중학생일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뇌수술 후 신경후유증이 심했던 나머지 돌아가실 때는 대단히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밤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1층에서 자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나는 2층의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밤중 삐그덕거리며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 어둠 속을 보고 있자니 문이 슥 하고 열리고 죽은 외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이부자리 주변을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머니 머리맡에서 중얼중얼 무엇인가를 되뇌인 후 또 계단을 삐그덕거리며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날 부모님이 어젯밤 아버지가 오셨어요라며 이야기한 것을 듣고 꿈이 아니었던가 싶어서 무서워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어머니가 뇌에 병이 생겨 쓰러지는 바람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후유증으로 가벼운 치매가 생겨버린 데다 나중에 간경변까지 걸려서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즈음에는 내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밤샘 날 우리 집 1층에서는 어른들이 주무시고 2층에서는 아이들끼리 자기로 했습니다. 사촌 형제들과는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 늦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지났을 때 아래층에서 어른들의 말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이모가 자던 방에서 어머니의 유령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거실 옆에 있는 다다미 사장 반 정도의 어머니가 옷방으로 쓰던 곳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터벅터벅하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죽은 어머니가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모는 무서워져서 이불 속에 머리까지 파묻었는데 어머니의 발소리가 딱 자신의 머리맡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중얼중얼 되뇌이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듣고 문득 외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모에게 몸에 아픈 곳은 없으세요? 건강진단은 받아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이모는 나의 말은 듣지 않고 흥분해서 친척들에게 어머니의 유령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말을 들었던 아버지에게 나중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이모는 돌아가셨습니다. 역시 뇌에 병이 생겼는데 수술 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퇴원한 뒤 우울증에 걸려 목을 매서 자살하셨습니다. 이모의 밤샘에는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장례식에만 찾아갔지만 이모의 유령이 사촌 형제의 머리맡에 나타날 것인지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를 놓고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죽은 집안 사람이 머리맡에 나타나는 것은 죽음의 징조일까요? 지금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두운 표정을 지으시며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맡에 서서 무엇인가를 중얼대고 있던 그때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직도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수수께끼입니다.